알아두면 되게 재밌는 거니까. 뭐 오늘 내용이 좀 많긴 하지만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어, 유리는 일단 구분을 할 때, 건축에서 많이 쓰는 건 판유리죠. 평평한 유리를 많이 써요. 근데 그게, 보면은 여러분들 뭐 여행을 하거나 옛날에 있던 건물에 갔을 때 유리를 보면은 되게 다양한 유리를 볼 수가 있어요. 유리를 만드는 방식이 때문에 그 요즘 유리랑 많이 다른데 옛날 유리가 일종의 유리 파이프 같은 걸 만든 다음에 파이프를 이 뜨거운 가열하게 말랑말랑한 상태에서 펴가지고 면을 만드는 시절도 있었고 아니면은 그 풍선처럼 부른 다음에 얘를 돌려가지고 납작하게 해서 면을 만들 때도 있었는데 그랬을 때는 일종의 단면을 보면은 가운데가 약간 무슨 은하계 단면을 보듯이 약간 볼록한 이런 단면을 가진 피자판처럼 동그란 애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 부분만 딱 일부러 오려가지고 장식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그 유리 파이프처럼 이렇게 하여튼 이 유리 공장에서 가열해가지고 블로우라고 그러죠. 이렇게 파이프 같은 걸 불어가지고 얘를 이렇게 팽창시키잖아요. 뜨거운 상태에서. 그다음에 얘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펼쳐가지고 하고. 이런 거 여러분들이 좀 혹시 뭐 데이트하느라고 남이섬에 가게 되면은 남이섬에 이런 공예 하시는 분들이 아직 있죠. 그래서 거기 뭐 주로 소주병 같은 거 가열해갖고 납작하게 해서 팔기도 하고 그러던데. 뭐 그런 기술이 공예 이런 거는 그러니까 단순히 옛날 기술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유리 공예 쪽이랑 맞닿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직도 관심 갖고 볼만 해요. 그리고 이렇게 풍선처럼 만든 다음에 얘를 돌려가지고 회전시켜가지고 원심력을 이용을 해서 납작하게 한 상태에서 눌러가지고 원판형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롤링 방식으로 아예 그냥 롤러 사이를 얘가 통과하게 해서 납작하게 만드는데 그 유리라는 게 아니면 롤러 상태 때문인지 아주 평평한 면이 나오지 않아요. 이 경우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왔던 게 드러운 시시라고 그래갖고 아예 폭포수처럼 얇은 틈 사이로 유리 액체를 통과시켜서 얇은 그 막 상태의 그 형태를 잡아주는 거였어요. 역시 굴곡이 굉장히 많이 진 상태였고 그래서 개발이 된 게 수은 위에다가 유리 액체를 붓게 되면은 그 마치 셀프 레벨링 하는 것좀 중력 때문에 완전히 평평한 물을 우리가 컵에다가 뭐 수조 같은 데 담아서 보고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표면이 완전히 평활하잖아요. 그런 원리를 이용한 거죠. 그래서 스스로 평활하게 되도록 해서 만든 게 오늘날 우리가 쓰는 플롯 방식의 유리 평판이에요. 그래서 롤러 사이를 통과시키면은 이런 약간 우글우글한 표면이 나오고 아니면은 이렇게 액체 상태 슬릿으로 해서 걔를 통과시켜가지고 얘를 뽑아낸 얘가 맞아요. 플롯이 얘가 드론인데 이게 위에서 한번 슬릿으로 했다가 다시 통과했고 위로 다시 끄집어 나오는 단계일 거예요. 이렇게 해봤자 얘 역시 굉장히 우글우글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예 뜨거운 수은에다가 뜨거운 유리 액체를 흘려가지고 셀프 레벨링 효과를 이용해서 완전히 평평한 면을 만든 게 오늘날 우리가 쓰는 플롯 글래스입니다. 그래서 유리 이게 그 설계를 그러니까 시방에다가 이렇게 지정을 할 때 유리를 할 때 플롯 글래스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 보면은 혹시 영어로 갑자기 왜 뭐가 둥둥 뜬다는 얘기지? 이렇게 의아해하지 말고 이거 평판유리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유리의 종류가 있는데 가공에 따라서 열을 주로 이용해서 가공을 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이 잘 알아둬요 건축가로서. 그러니까 강화유리라는 게 있죠. 되게 많이 쓰는 건데 얘는 급속도로 냉각시킨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다른 유리보다는 보통 판유리보다는 되게 단단해요. 그러니까 일단 판유리를 만든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가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판유리보다는 훨씬 더 마치 돌처럼 단단해지지만 일단은 그 균열이 일어나면은 완전히 박살이 나는 작은만 그 조각으로 박살이 나는 거.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안전하죠. 왜냐면은 박살이 날 때 얘가 날카롭게 큰 조각으로 박살이 나면은 거기에 부딪히게 되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강화유리 같은 경우는 자동차 앞유리 같은 데 쓰게 되죠. 측면 유리에 주로 쓰나? 그렇죠. 윈드실드 쪽 말고 이 측면 쪽에. 그래서 그 망치, 자동차가 물에 빠졌을 때 망치를 두들기면 한 번에 쫙 부서지니까 밖으로 나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창에 부딪혀 충격이 가해지더라도 완전 유리가 빼쭉빼쭉한 게 아니라 그 작은 조각으로 갈라져가지고 인체에는 해가 안 되게 되는 게 이제 이런 강화유리죠. 그리고 일단 강화유리를 만들게 되면은 얘가 완전히 박살이 나기 때문에 기계적인 후 가공이 어렵다. 거기 뭐 드릴로 어느 부분만 구멍을 뚫거나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강화유리인데 뭐가 이거를 볼트로 어디다가 고정을 시켜야 돼서 구멍이 뚫려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은 판유리 상태에서 구멍을 뚫은 다음에 후가공을 해서 강화를 시켜야지 가능하게 되는 거고요. 판유리 상태에서도 구멍을 뚫을 수 있나? 아니면 판유리 전에 아예 구멍을 뚫어야 되나? 그건 잘 모르겠네요. 아마 판유리 상태에서는 구멍을 뚫을 수 있을 거예요. 열처리 유리 같은 경우는 그 판유리를 가공한 다음에 천천히 냉각시키는 건데 냉각은 시키긴 시키는데 좀 천천히 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얘는 강도가 뛰어난 동시에 대신 갈라질 때 큰 조각으로 갈라져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도 보다시피 지금 왼편에 보이는 것은 왼쪽 사진의 왼편에 보이는 것은 보통 판유리고 근데 대강도 유리 같은 경우는 열을 처리해서 조금 더 강하고 만약 균열이 생기면 커다란 조각으로 나눠요. 근데 얘 끝을 보세요. 여기에 이제 팍 찍어가지고 여기서 균열이 생겼는데 여기서 방사형으로 나가면서 조각이 생기다 보니까 여기 끝이 거대한 칼날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위험하다는 얘기죠, 이 조각 자체가. 근데 강화 유리를 하게 되면은 이 일반 유리보다도 훨씬 더 작은 조각으로 얘가 분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은 적게 된 거죠. 그럼 배강도 유리는 왜 쓰냐? 그냥 일반 유리랑 강화 유리 쓰면 되는 거지. 배강도 유리는 왜 쓰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거는 이제 뒤에 가서 설명할게요. 접합 유리 할 때 설명을 할 텐데, 저철분 유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리가 투명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투명하긴 투명한데 녹색 단면을 잘라보면 녹색기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오피스 건물이든지 아파트 유리 커튼홀로 되어 있는 거 보면 우리나라는 녹색 마감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녹색 유리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예쁘나요? 녹색은 사실은 디자인에 있어서 가장 디자인 외장적으로 소화하기가 가장 힘든 재료예요. 그러니까 세련되게 소화하기가. 그래서 별로 멋있지 않죠. 녹색 느낌이 나는 게. 그래서 나온 게 저철분 유리예요. 그 철분 함량을 줄여가지고 투명하게 만드는 거죠, 정말로. 그리고 만약 희뿌옇게 채광은 되지만 그 프라이버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뒤에 있는 형상을 투명하게 보지 못하도록 하려면은 옛날에는 그 모래를 고압 분사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필름지를 덧대가지고 해요. 효과가 거의 더 좋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더 가격도 싸고 샌드블라스팅은 공장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그 고가의 작업이에요. 접합유리인데 접합유리는 뭐냐면 두 장의 유리를 그 투명한 레진 같은 말랑말랑한 걸로 접착시킨 거예요. 접합유리는 그러니까 두 개의 다른 유리의 특성을 동시에 사용하겠다는 그 이유 때문에 써요. 그리고 강성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주로 이제 방탄유리를 보면은 거기에 투명한 접합재가 있고요. 그 유리 두꺼운 유리를 강화유리일 거예요. 강화유리를 여러 겹에 걸쳐서 투명한 그 접착제를 붙인 게 보통 방탄유리예요. 그래서 균열이 나더라도 그 뒤에서 그 약간 탄성이 있는 투명한 접착제가 잡아주니까 그 다음 장까지 바로 그 균열이 전해지진 않아요. 얘가 일단 잡아주고 뒤에서 또 잡고
그래서 총알이 뚫고 나가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굉장히 두껍기도 하고. 그런데 그 일상적으로 건축에서 쓸 때 접합유리는 어떤 거냐면 유리 난간 같은 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했다. 아니면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커다란 통창을 유리를 했다. 그랬을 때 얘가 일단은 강도를 지녀야 되니까 강화 유리로 했다고 치자고요. 예를 들면은 버스 정류장 여러분들 요즘에 유리로 돼 있는 데가 많은데 거기에 주로 강화 유리를 하죠. 그래서 누가 이제 깡패 같은 사람들이 밤에 거기 해머로 때리면 완전히 박살이 나가지고 강화 유리니까 없어지죠. 근데 굉장히 흉해요, 동시에. 하지만 그 뭐 배강도 유리보다는 날카롭지 않으니까 안전은 하겠죠. 근데 어떤 건축물에 예를 들면 거기에 커다란 쇼윈도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냥 강화 유리를 하게 되면은 망치를 한번 빵 때리면은 구멍 크게 나고 그냥 들어와가지고 보석 다 훔쳐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안에 있어서는 굉장히 취약하겠죠. 그래서 접합 유리를 하는 거예요. 한쪽에는 강화 유리를 주고 한쪽에는 배강도 유리를 해버려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 이제 끈끈한 그 투명한 그 접착제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강화 유리가 버티다가 이제 쫙 하고 깨지겠죠. 근데 뒤에서 커다랗게 조각이 나는 배강도 유리가 있기 때문에 얘는 바로 가루가 되지 않고 그 가운데 있는 그 접착 레이어랑 같이 합쳐져 가지고 균열은 났지만 계속 그 막을 유지를 해줘요. 그래서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구멍이 나더라도 그 해머를 내리친 그 부분만 구멍이 나고 하지만 그 전체적인 그 조직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런 용도가 접합유리예요. 그래서 주로 유리 난간 아니면은 그 쇼윈도우, 커다란 쇼윈도우 그런 데 쓰게 돼요. 그리고 그거보다 훨씬 더 강하게 가려면은 망입유리를 써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그 가운데 얇은 와이어 망이 들어가 있어서 이제 눈에 보이는데 유리가 깨지더라도 얘가 접착제랑 같이 해가지고 그 통과하지는 못하게 더 강하게 잡아줘요. 그래서 주로 이제 방화나 방범용으로 쓰게 돼요. 저철분 유리 지금 뭐 가주 세지마의 작품인데 이게 굉장히 투명해 보이는 이유는 원래 유리라면은 단면 같은 게 이렇게 겹쳐서 보이는 데가 약간 초록색 빛깔을 띄어야 되는데 얘가 거의 투명하게 보이거든요. 저철분 유리에서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간유리 같은 경우는 이건 피터 준터의 그 미술관인데 이 천장도 자연 채광 되게 그 유리 천장했고 그리고 바깥쪽 그 외피도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들어온 자연 채광이 여기에 그 이 벽 위를 넘어가지고 천장까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우연 어떤 그 채광성을 이용했거든요. 산란광 효과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뿌연 효과를 노는 게 샌드 블라스팅을 해서 주로 이렇게 효과를 냈죠. 과거에는. 그리고 뭐 애플 스토어라든지 그런 데 가면은 뭐 유리 계단도 있고 그런데 그게 이제 주로 강화 유리랑 투명한 레이어 사이를 샌드위치 시켜서 여러 겹을 만들어 가지고 강도를 만든 거예요. 유리 난간 같은데 접합 유리. 이것도 접합 유리. 그래서 강도를 내고 그 접합시키는데 망입까지 하게 되면은 얘는 훨씬 더 강한 그 어떤 보안이 되게 중요한 건물 같은데 하지만 유리가 필요한 곳에 주로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포토볼테이크라 그러면은 태양광 어떤 그 판넬을 얘기하는 건데 포토볼테이크 모듈. 근데 빌딩 인티그레이티드 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천창에 아예 그 반투명한 포토볼테이크 모듈이 이식이 돼 있으면은 그런 경우 이제 빌딩 인티그레이티드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건물의 어떤 한쪽 부위에 완전히 그 태양광 판넬 같은 게 이식이 돼 있으면은 그런 것을 BIPB라고 부르죠. 그냥 PB라 그러면은 포토볼테이크 모듈이고 우리가 그냥 뭐 관공서 건물 위에다가 나중에 올린 그 태양광 발전만을 위한 모듈은 그냥 PB 판넬이에요. 근데 건물에 천창이 있는데 거기에 뭔가 이렇게 바둑 패턴 같은 게 보이고 그게 어느 정도 투광성도 지녔는데 동시에 태양 발전도 하더라. 그러면 그건 BIPB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류가 흐르는 층을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인가 그 이사장님이 연대 도서관 답사한다 그래가지고 같이 간 적이 있었는데 걔네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그 도서관에다가 이
전극이 흐르는 그 유리 어떤 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스위치를 켰다 껐다 하면서 이렇게 투명해졌다가 반투명해지는 그런 어떤 그 방을 만든 거를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 같진 않은데 실제로 세련되게 쓰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건축적으로. 근데 그런 제품이 있어요. 그리고 프리즘처럼 가시광선 분광시키는 효과 있는 유리도 있고. 그래서 보면은 이 왼편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는 얘가 그 태양광 발전을 해요. 하지만 반투광성이 있기 때문에 채광도 되고, 이게 만약 100% 투명한 유리라 그러면 온실 효과가 생기겠지만 어느 정도 그림자도 떨어뜨리니까 루보 효과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유리에 이식된 BIPB 판넬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 홀로그래픽 필름을 붙인 유리. 그래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분광 효과가 실내에 맺히게 되는 거고, 이거는 전류가 흐르는 레이어가 접합 유리 사이에 있어가지고, 근데 그 전류가 투명한 레이어 사이에 흘러요. 그리고 투명한 어떤 그 전극이 여기 있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빛이 둥둥 떠다니는 빛이 유리 한가운데 발생하는 거죠. LED 빛이. 이거는 여러분들 서울역 앞에 버스 정류장 같은데 지금 한 옛날부터 시범적으로 거기다가 사인보드 LED로 이렇게 광원으로 해서 패턴 같은 게 나오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이 이제 좀 더 옛날보다는 더 많이 싸진 것 같아요. 자, 복층유리 이미 얘기했지만 복층유리는 그냥 일반적인 유리판을 두 개를 벌려놓은 건데요. 거기에 그 진공 상태 건조 공기를 진공으로 놔두거나 아니면 건조 공기를 놓거나 아니면 아롱가스 같은 거를 채워서 열전도율을 조금이라도 더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단열 효과를 그래도 유리창인데 만들라고 하는 게 복층유리죠. 근데 이게 삼중유리도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 어떤 단열 성능을 더 높이고자 로이 코팅 같은 거를 해줘요. 필름 같은 걸 살짝 붙여줘요. 그러면은 얘가 실내의 그 열선을 바깥쪽으로 방출시키지 않고 실내로 다시 되돌아가도록 해줘요. 그래서 코팅 같은 것도 한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삼중유리고 이건 이제 복층유리고 그리고 거기에 로이 필름을 붙였을 때 실내에 있는 열선이 여기서 반사가 돼가지고 필름이 반사되고 다시 실내로 돌아가고 하지만 실외에 있는 열선은 실내로 들어가게 되는 그리고 이것은 무반사 유리예요. 유리 같은 게 보통 글레어라고 그러죠. 이렇게 유리에 반사가 돼가지고 우리 모습이 비치고 하는데 이건 필름을 적해서 반사가 광선이 반사가 되지 않게 그냥 투과가 되게 해서 완전히 투명한 효과를 더 늘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철분에 무반사 필름까지 붙이면 훨씬 더 투명해 보이겠죠. 반사가 안 되니까. 그리고 다이크로익 필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 3M에서 만든 건데 이게 가시광선을 분광 효과가 나게끔 반사시키는데 분광 효과가 되기 때문에 여러 빛깔이 거기서 동시에 표출이 돼요. 그리고 그 자동 어떤 세척력을 지닌 그 먼지가 쌓이면은 한번 비가 다음에 오면은 빗물에 그 먼지가 다 분해돼서 씻겨 내려가도록 하는 자동 세척력을 지닌 유리도 있어요. 그것은 어디서 그 아이디어를 얻었냐면은 그 딱정벌레 등껍질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대요. 딱정벌레 등을 보면 되게 반질반질하고 항상 광택 있게 빛나잖아요. 근데 걔가 뭐 손을 등으로 뻗어가지고 닦아내는 것도 아니고 뭐 가끔씩 물에 들어가서 샤워하는 것도 아닌데 항상 반짝반짝하게 광택이 나게 유지가 돼요. 그 이유는 그 표면이 되게 독특하게 생겨서 먼지가 쌓이더라도 나중에 그 위에 빗물 같은 게 내리면은 먼지가 분해되고 씻겨져 나가기 때문에 그런 그 광택이 유지가 된대요. 그래서 그 원리를 그대로 적용한 유리도 있어요. 그리고 에나멜로 이렇게 유리에다가 코팅 입혀가지고 색채를 낸 유리도 있고. 자, 그래서 보면은 먼저 보는 거는 다이크로익 필름 붙인 유리인데 얘는 재밌는 게 빛의 방향에 따라서 한쪽으로는 따뜻한 계열, 한쪽으로는 차가운 계열로 동시에 분광이 돼요. 투과된 빛하고 반사된 빛이 이제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데 두 개의 색깔이 다른 거죠. 계열이.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화려한 효과예요. 간단한 위치를 가지고. 그래서 건축가들이 일부러 그런 거를 표면에 이렇게 돌출시켜서
이건 뭐 실용성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 그냥 콘크리트, 노출 콘크리트 그 벽면인데 거기에 굉장히 그 다양한 색채가 시시각각 변하는 패턴이 만들어지도록 일부러 의도한 거죠. 이게 다이크로이크 글래스예요. 그리고 요게 바로 그 셀프 클리닝 그 필름을 붙인 코팅이 돼 있는 유리예요. 그래서 보통 유리 같으면 거기에 먼지 같은 미세먼지 같은 게 쌓이고 그 비가 내리더라도 그게 축적이 돼서 표면에 일종의 그 고착이 돼가지고 물이 흐르더라도 이렇게 지저분하게 돼서 얘를 닦아내야 되는데 그 특수 코팅을 한 유리는 비가 한번 내리면은 이 먼지가 여기 고정이 안 되고 쫙 씻겨서 내려가는 효과가 나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에나멜로 이렇게 색깔 준 유리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평소에 낮에 보면은 그 색깔이 그대로 있고 마치 불투명한 것처럼 되지만 실내에서는 실제로 스테인드 글래스처럼 이런 빛깔의 광선이 실내로 투과가 되고요. 그리고 특히 밤에 보면은 이 실내에 있는 조명이 이걸 뚫고 나와가지고 되게 화려한 어떤 입면 효과가 나요. 이렇게도 유리를 외장재를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온도에 따라서 유리 안에 복층 유리 사이에 샌드위치 돼 있는 어떤 그 레이어가 투명, 불투명으로 변하게 할 수도 있고 전극에 의해서 이거는 아까 LED 전극 얘기했고 여기에 그 연대에서 보여줬던 건 여기 나오네요. 그 투명 불투명으로 전류를 바꾸는 게 샌드위치 될 수도 있고요. 색채를 바꾸게 하는 것도 있고 전류를 통해서. 그리고 유리인데 거기다가 단열재를 넣었는데 그 단열재 자체가 약간 투명성을 지닌 그런 완전 투명하진 않고 반투명한 어떤 결과를 만드는 단열성이 높은 유리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이게 이제 연도에서 봤던 제품인데 이게 스위치를 키면은 얘가 투명해지죠. 스위치를 키면은 얘가 전류가 흐르면서 얘가 딱 배열이 되면은 이렇게 광선이 통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투명해지고 스위치를 내리면은 얘가 그냥 흐물흐물 불투명하게 배열이 돼가지고 광선이 통과하지 못하게 되는 불투명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색깔이 변하는 그 전극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는 유리고 보죠. 전류가 맞죠? 다 전류랑 관계되는 거죠. 이거 맨 위에 있는 것은 그 태양광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투명 불투명으로 변하는데 안경 중에 여러분들 그 선글라스 있잖아요. 밖으로 나오면 약간 색깔 어두워지고 실내로 들어오면 어두운 데로 오면 얘가 밝아지고 그러는데 그것도 이제 그 태양광 온도에 따라서 반응하는 그 유리예요. 그래서 이 경우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 같고 이 경우는 그 전류를 흘려가지고 투명 반투명을 만드는 거고 그리고 단열재를 넣는데 이런 식으로 얇은 빨대같이 생긴 애로 돼 있는 그리고 얘가 이제 어쨌든 공기층이니까 단열 효과는 나는 거죠. 그랬을 때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보면은 이 방향을 통해서는 어느 정도 그 반대편에 있는 형상을 읽어낼 수 있으니까 반투명한 효과가 있죠. 그 단열 효과도 있는 거예요. 이걸 복층유리 사이에다가 충진시킨 제품도 있어요. 역사를 보면은 아시리아 때부터 사용을 했다 그러고요. 기원 전부터 사용을 했고 뭐 이렇게 파이프로 불어가지고 하는 그런 방식을 이 최초의 이제 유리 공예 때 사용이 됐던 거죠. 그리고 로마 때가 엄청나게 여러 가지 기술이 발전을 했었는데 뭐 그때 증기기관도 나름대로 있었던 셈이고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어떻게 보면 더 계획이 잘 돼 있는 온돌도 있었고 대규모의 온돌 그리고 유리 천창도 있었대요. 근데 이게 확실하진 않고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흔적이 있대요. 유리 프레임을 사용했던 흔적도 있고. 그래서 그림으로 보자면은 이 당시 로마 시대 때 이런 유리 천창이 있었고 유리 프레임도 사용을 했다. 꽤 철물 프레임으로 잡고 유리를 끼워놓은 그런 부분이 흔적이 남아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베니스 때 무철분 유리의 어떤 기술 같은 거를 이때 이미 발견을 했었고, 그리고 17세기 때 롤러 방식 하는 거,
그리고 20세기에 와가지고 드로우온식 같은 걸 만들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적용이 된 유리가 이런 이미지예요. 그래서 뭐 18세기, 19세기 그런 어떤 유럽의 상류층들 저택에 유리 창문이 좀 있었는데, 그때 유리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오늘날 쓰는 완전 투명한 그런 평평한 유리가 아니고 이렇게 우글우글하게 보이는 그런 유리창이 있어요. 나름대로 재밌긴 하죠. 그리고 접합유리 기술도 개발을 했고, 강화유리 기술도 개발하면서 20세기가 그런 식으로 발달이 되고, 필킹턴사가 되게 유명한 그 유리 회사인데, 왜 유명하냐면은 그 판유리, 플롯 글래스 기법을 필킹턴사에서 개발을 해서 유명하고요. 그리고 아까 그 셀프 클리닝 유리도 필킹턴사에서 개발했어요. 그래서 필킹턴 하면은 유리 어떤 기술이 굉장히 발달한 회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이제 유리 커튼홀, 이거 국법할 때 배웠죠. 그래서 이제 그 바우하우스 건축가들이 어떤 유리 커튼홀의 어떤 가능성을 적용한 설계를 많이 했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기술, 이런 게 나왔던 배후에는 판유리 기술이 개발이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었던 거죠. 플롯 글래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옛날에 그 전의 기술로는 저렇게 넓은 면적의 유리를 싼 값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유리 블록도 나왔고, 최초의 유리 커튼홀 건물 레버하우스를 SOM에서 설계를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유리에서 알아둘 만한 것은 파리에 가면은 라빌레트 공원이 있는데 거기 과학관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유리 커튼홀로 그 격체가 있어요. 근데 되게 굉장히 투명해 보여요. 오늘날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익숙한데, 그리고 루브르 박물관 유리 피라미드도 되게 투명해 보이죠. 이유는 그 유리를 지지하는 게 보통 멀리온으로 해서 프레임으로 해서 잡던 방식이었는데, 예를 들면 레버하우스 같은 경우 되게 둔탁했죠. 그래서 유리 판넬이 되게 쪼개져가지고 조그만 게 이어붙어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 피터 라이스가 개발한 이 국법은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는 것처럼 뒤에서 잡는 철물이 흰질에서 케이블이랑 굉장히 얇은 재질로 잡고, 그리고 걔네들이 또 유리면에서 떨어져가지고 손가락처럼 떨어져서 얘를 잡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유리면 자체적으로 하나의 평활한 면을 만들고 얘를 잡아주는 건 뒤에 투명하게 있는 것처럼 보니까 투명도가 굉장히 높아졌죠. 그래서 보면은 이건 레더하우스고 이건 SOM 설계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 그 3일 빌딩 같은 경우 굉장히 비슷해요. 뒷면 자체가. 김종성 씨가 설계했던 거. IIT에서 수학하고 온 김종성 씨. 이스랑 같이 일했던 사람. 그래서 그 배후에는 이런 멀리온하고 여기 유리가 어떻게 접합되는지에 상세에 대한 고려를 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굉장히 세련된 커튼홀을 고층 건물에 적용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근데 그 피터 라이스라는 아일랜드 출신의 그 구조기술사가 고안해낸 어떤 그 멀리온 방식인데, 아예 기존의 이 유리 프레임을 따라가던 멀리온은 아예 사라져 버렸고 완전히 떨어져가지고 손가락 형식으로 볼트 구멍을 미리 내가지고 여기다가 끼워 넣는 방식으로 해서 유리를 잡고, 그리고 걔네를 잡는 애도 인장 케이블로 해가지고 인장 트러스를 만들어서 굉장히 가볍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굉장히 넓은 면을 잡다 보니까 이게 훨씬 더 투명해 보이는 거죠. 유리박스가. 그리고 요즘에는 그 대형 박물관 그 지붕도 그렇고 이렇게 유리 판넬을 아예 비정형 설계를 해서 이렇게 유리 프레임으로 얇은 멀리온으로만 이렇게 해서 잡을 수도 있고, 그게 굉장히 강도가 대단하기 때문에 이 자체로 굉장히 튼튼해요. 유리판을 잡을 때 그 버조인트라고 그러는데, 코킹으로 그 틈새를 벌리고 그 틈새는 투명한 코킹으로 메꾸는 방식이 있어요. 그랬을 때 투명한 코킹은 시간이 지나면 누렇게 변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예쁘지 않겠죠. 그래서 차라리 검정색으로 하는데, 유리판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면은 그 코킹 자체가 상대적으로 되게 두꺼워 보이기 때문에
별로 멋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겹친 방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아까 뭐 우리가 그 레인 스크린처럼 외장재를 쓰는 경우는 피터 중터도 그랬고 오픈 조인트 방식으로 해서 겹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죠. 그래서 지금은 이거는 코킹 싸서 그 버트 조인트 방식으로 해서 봤는데 유리판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얘가 얇아 보여서 별로 눈에 띄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유리만 있는 식으로 위에 멀리언도 유리로 잡았어요. 여기까지. 굉장히 강화 유리 접합, 강화 접합 유리를 이용을 해서 순수하게 유리로만 지금 매피를 잡은 셈이에요. 그래서 그랬을 때 그 버트 조인트라 그러는데 여기 코킹을 쏘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철물로 부분 잡더라도 상세를 잘 생각해서 얘가 굉장히 얇도록 밖에서 봤을 때 굉장히 얇게 보이는 머리를 쓰는 거죠, 건축가들이. 그리고 아예 이렇게 오픈 조인트 식으로 해서 외장 판넬로 쓰게 되면 일로 이제 환기도 되고 이 가운데 있는 이 더블 스킨 사이에 있는 공기가 데펴지지 않고 환기가 돼서 온도가 내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빗물은 막아내는 그런 효과를 할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이 끝단하고 끝단이 이런 식으로 겹친다는 얘기예요. 겹침으로일 수도 있고. 그리고 유리판을 창틀에 이제 고정할 때 요즘은 실리콘을 많이 써가지고 고정하지만 그게 나오기 전에는 퍼티라는 어떤 일종의 석고 같은 애를 많이 썼어요. 근데 그 퍼티 유리를 고정할 때 쓰는 퍼티는 방수성도 있고 그렇죠. 약간 처음에 마르기 전까지는 탄성이 있죠. 그죠? 요즘엔 실리콘은 다 대체가 됐고 근데 퍼티를 안 쓰고 그냥 쫄대를 댈 수가 있어요. 비드라고 불리는 쫄대를 대가지고 창틀에다 이제 고정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퍼티를 발라가지고 하는 재래식 방식이고요. 유리 판을 창틀에 고정시킬 때 아니면 쫄대 비드를 대가지고 비드는 이제 스크류를 해서 창틀에 박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왜 우리가 알아둬야 되냐? 유리가 깨졌어요. 그럼 이거 갈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드가 됐을 때는 나사를 풀러가지고 비드 제거한 다음에 유리판 빼서 새 유리판 끼고 다시 비드를 조립하면 되고. 퍼티로 만약에 얘를 고정했다면은 퍼티를 다 부셔내고 그다음에 다시 새 퍼티를 발라야 되니까 약간 지저분해지겠죠. 커튼홀이 뭔지는 여러분들 다 알 테고 그래서 커튼홀은 건물의 하중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고 횡방향으로 작용하는 풍압만 버티면 되고 전통적인 유리창틀을 구축하고 천창을 봤을 때 그 유리판하고 유리판 사이에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캡도 씌우고 그렇게 해서 프레임을 짜잖아요. 그 기법을 또 그대로 이용을 해서 유리 커튼을 프레임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 풍압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에 실내 측에서 유리판을 지지하는 멀리은 단면의 설계가 굉장히 중요해지죠. 보통 멀리온이라 그랬을 때 그 수직으로 들어간 새기둥 같은 건데 유리판을 잡는 보통 1에서 2.5m 간격으로 설치를 하게 되고요. 그 수평제로 들어간 멀리온하고 멀리온 사이 수평제로 들어간 애는 트랜섬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커튼홀을 설계를 하게 되면 트랜섬이 있고 멀리온이 있고 그 사이 유리판이 끼워지는 형식으로 그 외벽이 구성이 돼요. 그리고 그 커튼홀 그 트랜섬하고 멀리온을 여기에 구체 보호도 있고 슬라브도 있고 그렇죠? 그거랑 연결을 해서 이렇게 잡는 거죠. 이렇게 연결하는 부위예요. 그 멀리 온 막대만 나타나게 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3일 빌딩이라든지, 아니면 이건 미스 건물인데, 이게 밖으로 돌출해서 캡을 씌워서 안쪽에 멀리온이 있고, 그 유리판이 있고, 바깥쪽에서는 캡을 씌워가지고 얘가 빗물도 잡고, 유리를 꽉 압착해서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있죠. 근데 판넬형은 미리 공장에서 제작해와서 현장에 가갖고 인양해서 그걸 갖다 이제 조립하는 방식인데, 요즘에는 저렇게 처음 해봤던 미스가 했던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버조인트 방식으로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뒤에서 멀리온이 잡는 방식으로. 그래서 겉에서 보면 가급적 유리판만 보이게 하고, 그 뒤 실내에 감춰진 그 멀리온들이 얘를 지지하도록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뒤에 멀리언이 실내 쪽에 있고 밖에서 보면 유리판만 보이는데 유리판하고 유리판 사이에는 버조인팅을 해서 실리콘으로 충진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은 이 실리콘이 아무래도 요철이 있고 얘는 색깔도 다르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지나면 이거를 따라서 실리콘에서부터 이렇게 물이 흘러요. 뗏물이. 그럼 유리가 투명하지만 거기에도 나름대로 뭐 필킹턴의 그런 셀프 클리닝 유리를 쓰지 않는 한은 스테인이 유리에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실리콘 자체가 뭐 곰팡이도 쓸 수 있고 이거 자체가 오염이 돼서 이거 자체도 더러워지죠. 그래서 좀 진한 그 유리 커튼홀로 돼 있는 오피스들이 그렇게 깨끗해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실리콘 면을 이 아예 없이 그냥 섀도우 갭을 두고 아예 재료를 분리시키고 뒤에서 얘를 연결해서 잡도록 하는 이런 식으로도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밖에서 보면은 유리랑 유리 사이에 뭐 그리드가 보이긴 한데 걔가 실리콘으로 충진된 건 아니고 아예 그 사이가 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오염도 안 되고 빗물이 흐르더라도 이 사이로 흐르니까 그게 직접 유리를 오염시킬 일은 가능성은 되게 낮아져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봤던 그 피터 라이스가 했던 방식은 유리를 손가락처럼 이렇게 띄워갖고 잡는데 유리에다가 대신 판에다 구멍을 미리 내놔요. 그래서 거기다가 볼트를 체결시켜가지고 뒤에 있는 멀리언하고 같이 연결시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투명하게, 가급적 투명하게 보이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멀리온이 필요한데 이 멀리온마저도 유리로 만들어버려요. 강화 유리, 아니 접합 유리로 해서. 그래서 걔를 새로 세워서 진지하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아까 봤던 어떤 그 볼트로 한 거를 또 케이블 트러스를